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2 제4장 국가정보 제3절 첩보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이제 5항 기술정보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정보는 이제 과학기술 장비를 이용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최초의 기술정보 수집 사례는 이제 2274년 이집트 왕 람세스 2세가 쾌다시 전투에서 정찰 기구로 적진을 관찰한 것이 현시가 되었습니다. 기술정보 분류는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개수정보로 나눌 수 있고요. 각국의 기술정보 수집기관은 이제 한국의 이제 신호정보부대, 3세븐 부대라고 하죠. 미국의 NSA라든가 NRO, 러시아의 팝시, 영국의 이제 GCHQ,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술정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첩보 수집 방법 중에서 암호 해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해독은 상대가 비밀로 만든 통신을 분석해서 해독해서 또 의미를 알아내는 어떤 고전적인 정보 수집 방식의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밤이라는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서 독일의 에니그마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고, 미국은 매직으로서 일본의 퍼플 암호를 해독함으로 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암호가 직접 풀리지 않으면 키라든가 난수표를 확보하든가 또는 통신량, 발신, 수신지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 해독과 또 암호화, 이런 기술이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난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술첩보 수집 중에 이제 감청입니다. 예. 이 감청은 이제 해저 케이블 등 고전적인 수단에서 시작해서 터널, 장기 도청을 거쳐서 현재는 네트워크, 전자, 광학기법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기술정보 수집 수단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전시 또 냉전 상황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발휘했고, 현대에는 기술, 법적, 윤리적인 쟁점과 함께 이 감청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죠. 미국에서는 이제 CIA와 FBI가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기술과 인간 정보를 결합해서 감청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기술첩보 수집 방법 중에 항공경찰 같은 경우인데, 항공경찰은 이제 항공경찰 사진 촬영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항공경찰이 핵심적으로 발전한 기술정보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항공경찰을 통해서 적의 기지, 병력, 시설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그래서 50년대 중반에는 이제 미국의 로키드사의 U2 고고도 정찰기가 소련과 공산권 지역의 정찰에 이제 활용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미사일 연구 시설이라든가 쿠바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결정적인 첩보를 제공해 주었죠. 1960년대에는 마찬가지 미국 U2기가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고 또 조종사가 포로로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외교적인 충격을 불러와서 미국의 외교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고,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고도, 초음속, 그리고 전략정찰기로 되어 있는 SR-71 등이 이제 임무를 대체해서 수행을 했고, 소련 중동 카리브 지역 등에서 전략정찰을 수행을 했고요. 1990년대에는 SR-71이 이제 퇴역하고, 전략정찰 임무는 이제 위성기, 정찰 위성이 또 무인기와 전술항공기 등이 이제 전략정찰을 수행하게 되었죠. 또 전통적인 광학 카메라 정찰은 이제 기상에 이제 취약했는데, 이후에 레이더 탐지 기술인 그리고 적외선 전자광학 장비의 발전으로 관측 한계가 이제 크게 완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위성 정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성 정찰은 이제 1957년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에 군사 정보 수집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죠. 먼저
소련이 위성을 먼저 발사했지만은 미국에서 1959년 코로나 시리즈, 키홀드 시리즈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디스커버러 위성으로 해서 탐사 목적의 위성으로 명칭을 위장해서 운영을 했고, 초기에는 이제 필름 회수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도에 키홀드 11 이후에는 디지털 센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발전됐죠. 그래서 해상도, 수명도 현재는 굉장히 상승이 됐고, 현재는 이제 약 1cm급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도 간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찰 위성의 임무와 기능은 이제 저고도와 고고도, 정지 궤도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지도 작성, 감시 정찰, 조기 경보, 통신 감청, 기상, 자원, 농업 조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략무기, 군사적으로 이제 전략무기에 대한 감축을 검증하고 분쟁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안보, 외교적인 어떤 또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죠. 정찰 위성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먼저 장점은 이제 상대의 영토에 침범하지 않고 광범위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이제 개발 건조의 장기간, 또 고비용, 특정 목표 환축 시간이 제한되고 기상 환경에 좀 다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기지와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지는 주로 육상에 설치가 되어 대사관, 군사기지, 국경 인접지역 등에서 신호를 수집을 합니다. 플랫폼은 이제 공중 해상에 설치되어서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하고, 또 상대국 설치가 어려울 때는 공해나 국제 영공에서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지와 플랫폼은 장기 전략적인 정보 수집과 조기 경보, 전투 지원에 쓰이고, 적의 레이더, 통신 신호를 포착해서 위치, 성능, 범위를 파악하고 전자전 역결함까지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미국이 필리핀, 터키, 이란 등에 설치했고, 1967년도에 리버티호 격침, 1968년도에 푸에볼로호 납치 사건처럼 위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외교 마찰과 군사 원조 등 대가성 외교가 필요하고, 정권의 변화로 인해서 기지를 폐쇄할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예로 1974년에 터키 사이프러스 사건과 또 이란 팔레비 정권 지원 등이 이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기지 플랫폼 운영은 신호정보 수집의 핵심이지만은 항상 외교, 정치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정보 수집단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체 정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고, 선진국 이외에는 이제 첨단 기술 첩보 수집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가 미국 등 선진국 장비를 사거나 민간 상업 위성, 즉 랜셋이라든가 스팟, IRS, 이코너스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장비 개발과 배치가 계속 필요하고, 인공위성과 같은 시스템은 개발 배치에 약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정보 수집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셋째, 수집 대상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 필요하고요. 넷째, 의미 해석과 판독이 어려워서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민간 기업 활용 시에 보안이 취약하고, 또 소량 발주 장비는 이제 대체로 어렵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외 기지 플랫폼 유지에도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지요. 결론적으로 기술 정보 수집사는 고비용, 장기 개발, 분석 난이도, 외교 부담을 모두 안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절 5의 다항, 각국의 기술정보 수집단에 대해서 페이지 99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